지금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집과 건물에 흰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흰 깃발 뒤에 숨겨진 절박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위에 참가한 한 주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깃발은 항복이 아닙니다. 구조 신호입니다. 이 한마디에 아체 주민들의 그 절박한 외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절박한 신호가 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아체 주민들은 왜 하필 흰 깃발을 내걸고 있는 걸까요? 이 움직임을 백기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복의 의미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건 뭐랄까, 정부가 너무 늑장 대응을 하니까 우리 상황이 이렇게나 심각하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임인 거죠. 한마디로 항복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SOS 신호,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시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들을 거리로 내몬 그 재앙적인 사건, 아체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2025년 11월이었어요. 수마트라 섬에 정말 이례적인 사이클론이 덮치면서 재앙 수준의 홍수가 난 거죠.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부가체주 주지사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대응 실패를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12월 18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민들이 주도에 모여서 흰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피해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마트라 섬 전체에서 무려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요. 그중 거의 절반이 바로 피해가 가장 컸던 이 아체주에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 삶의 터전 전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이재민이 발생한 거죠. 현장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인도주의적 재앙과 싸우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은 당연히 없고요. 식량은 바닥났고 전기도 끊겼어요. 기본적인 약조차 구할 수가 없으니까 곳곳에서 질병과 굶주림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인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하고 현장의 진짜 현실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거죠. 이게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프라보오 대통령은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이 흙탕물로 씻어야 하냐는 절규가 터져 나와요. 정부는 인도네시아는 충분히 능력이 있다면서 외국 원조를 돌려보냈고요. 또 구호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 재난 사태조차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의 주지사조차 이런 절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부가체주의 이스마일 잘릴 주지사가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중앙정부가 우리 상황을 모르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중앙정부랑 현장이랑 소통이 완전히 끊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대체 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절실한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요, 정치, 권력, 그리고 외부의 시선 같은 문제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재난 대응 논란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무려 78%에 달해요. 굉장히 높죠. 어쩌면 이 높은 지지율이 정부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원조를 거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조 거부가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동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강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자립할 수 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의 감시를 피하는 겁니다. 보통 외국 원조를 받으면 감시가 따라오거든요. 세 번째는 이미지 관리. 정부가 무능하다, 실패했다는 꼬리표가 붙는 걸 막으려는 거죠. 결국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제 사람을 구하는 위기관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상징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체 주민들한테 이번 사태가 유독 더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04년의 쓰나미, 그 끔찍했던 기업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가 오늘날의 위기를 더 아프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두 재난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04년 쓰나미 때는 피해가 훨씬 컸는데도 전 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정말 빠르게 도착했어요. 하지만 2025년, 지금은요, 국제사회가 돕겠다고 하는데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막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두 재난을 모두 겪은 한 생존자의 증언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린두 마잘리나 씨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겪는 고통이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재난 이후의 상황이 오히려 더 나쁩니다. 재앙 자체의 크기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생존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생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극과 극입니다. 2004년에는요, 전 세계가 함께한다는 연대감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삶을 다시 세워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부에 의해 철저히 고립된 채 절망감과 버려졌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죠. 삶을 재건하기 위한 투쟁이 이제는 단지 한 끼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좀비처럼 싸워야 하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생존자들에게 지금 이 위기의 가장 큰 고통은 불어난 강물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잊혀졌다는 그 느낌, 그 지독한 고립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한 정부가 바깥 세상을 향해 강인함을 과시하는 동안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아체에서 나부끼는 저 수많은 흰 깃발들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